1785년 4월 20일 목을 맨 여인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여인의 이름은 박조이. 혼인을 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황해도 평산의 양반집 며느리입니다. 몇 명의 관리인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검험을 하고 주위 인물들의 증언으로 내린 결론은 자살. 남편의 사촌 형제인 조광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발각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녀의 장례는 급하게 치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에 의문을 품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영애, 박조이의 오빠입니다. 그는 시집간 지 얼마 안 된 누이가 간통을 저지르고 자살을 했다는 것을 미심쩍게 여깁니다. 박조이의 시댁 식구들의 행동 또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자연사이든 사람이 죽으면 관할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그 누구도 그녀의 죽음을 관할에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절차상 진행되어야 했던 검험 또한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검험을 했던 결과가 적힌 시장을 유족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검험을 한 자들이 그 집안 사람들과 막연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곧장 한양으로 올라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억울한 죽음이 분명했고 간통이라는 누명까지 씌워졌습니다. 명예를 되찾고 원통함을 풀어야 했습니다. 박영혜의 이야기를 듣던 정조는 명을 내립니다. 단 한 명의 백성도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라. 그렇게 재수사를 위한 암행어사 이권수가 파견됩니다. 이권수는 21세 때인 정조 6년 문가별시에 급제하고 이듬해 규장각의 대교가 됩니다. 또한 초계 문신에 뽑힐 정도로 괄목상대한 인물입니다. 이권수는 부족한 증거와 증언 속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 어떤 것도 허투루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명에 따라 유교 사상으로 금지되었던 굴검까지 감행하여 이미 복검을 진행한 시신을 또 다시 검험하기도 합니다. 그의 검험의 기본이 되는 것은 무원록입니다. 억슬무, 원통할 원, 기록할 록, 무원록. 이름 그대로 죽음에 대하여 원통함이 없도록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의학서입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검시 방법과 보고서 작성 요령, 행정 절차상의 규칙까지 기록되었죠. 법의학의 기본 지침서입니다. 검험 과정에서 이권수는 의문스러운 상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곧 고인과 유가족의 원통함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녀의 목에는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닌 무려 3개나 말입니다. 그중 하나는 기도와 식도를 관통하였습니다. 물론 이 칼자국은 초검과 복검에서도 발견된 상처입니다.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 사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자살이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특별한 반항의 흔적이 없고 타살의 정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권수의 의견은 다릅니다. 그 칼자국이야말로 그녀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명백한 증거라 생각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첫 번째 이유, 스스로 목에 상처를 낼 경우 하나의 상처는 낼 수 있으나 2번 베지는 못한다. 이는 무원록에 실제로 기록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목을 찌른 후의 고통을 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참고 또다시 자신의 목을 찌른다. 그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상처를 낸 채로 목을 맨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말이 되지 않았죠. 두 번째 이유, 상처에 난 칼의 방향. 그녀의 목에 난 칼자국의 방향은 스스로 냈을 때 날 수 있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누워있을 때 타인에 의해 찔린 방향이었죠. 그 말은 박조이가 잠든 사이 누군가 그녀의 침실에 몰래 들어와 목에 칼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항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반항할 새도 없이 숨이 멎었을 테니 말입니다. 이권수는 이러한 이유로 타살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한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그의 귀에 들려온 소문, 바로 박조이의 시어머니 최아지의 집에 간 남자가
밤마다 들락날락 거린다는 소문입니다. 이권수는 이 소문이 이번 일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곧장 최아지의 집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하죠. 잠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집에서 나오는 한 남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남자의 정체는 이권수에게 낯선 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최아지의 조카이자 박조이의 간통 상대라고 지목되었던 조광진입니다. 이권수는 그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그녀의 죽음은 타살, 그리고 범인은 조광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막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권수가 정조에게 보고한 사건의 전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녀가 어울리기 힘들었던 조선시대. 그 와중에 자유롭게 왕래를 하며 만날 수 있는 것은 혈족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금기시된 욕망이 서로를 향해 분출되는 일이 잦았죠. 최아지와 조광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숙모와 조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교간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 장면을 박조이에게 들키고 맙니다. 두 사람은 근친의 행각이 드러날까 무서워 박조이의 입을 막기로 합니다. 그녀를 살해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녀의 시신을 자살로 위장하여 모든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임신한 사실까지 있다는 것이 추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온 아이는 뒷산에 유기되어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죠. 그렇게 정조는 자살로 사건을 종결지은 관리들의 관직을 박탈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최아지는 차명에 처해졌으며 조광진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박조이의 죽음은 자살에서 타살로 바뀝니다. 사건 발생 2년여 만입니다. 감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 금기시된 욕망으로 어린 여인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이 20여 년간 시간을 들여 집필한 형법서 흠음신서에 조선시대 최악의 폐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